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이란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의 눈이 멀어 소중한 복을 잃어버린 한 선비의 이야기랍니다.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아가던 몰락한 양반 진석이 있었어요. 아무리 글을 읽고 노력을 해도 벼슬길은 열리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마음껏 먹이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안개 짙은 장날, 진석은 낯선 노인이 지니고 있던 오래된 갓 하나를 보게 됩니다. 노인은 그 갓을 두고 진석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고를 남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노인의 갓은 진석의 집 마루 위에 턱 놓여 있게 되죠. 과연 노인의 낡고 기이한 갓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갓에 얽힌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을 훔치는 갓.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진석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진석의 집안은 할아버지 댁까지만 해도 벼슬을 지낸 번듯한 가문이었어요. 하지만 조정에서 벌어진 당파 싸움에 휘말려 할아버지가 벼슬을 잃고 낙향한 뒤론 집안은 거짓말처럼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때에 논밭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진석의 때에 이르러선 기와집마저 팔아서 이제는 마을 끝자락 초가삼간에서 겨우 비바람이나 피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진석은 사서삼경을 줄줄 외고 붓글씨도 제법이었지만 몰락한 집안의 자식에게 벼슬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까지 몇 번이나 걸어 올라갔지만 번번이 낙방이었죠. 뒤를 봐줄 사람 하나 없는 가난한 선비의 답안지는 시관의 눈에 닿지도 못하고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살림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말았어요. 아내 박씨 부인이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해서 좁쌀을 사오면 그것으로 멀건 죽을 쏘어 세 식구가 나누어 먹었습니다. 7살 난 외아들 다복이는 배가 고파도 보채는 법이 없는 착한 아이였어요. 진석 내외가 아이 이름을 다복이라 지은 것은 아이의 앞날에 부디 복이 가득하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복이는 또래보다 비쩍 마른 몸매에 남의 집 너머로 흘러오는 음식 냄새에 침을 삼키곤 했죠.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진석은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 같았어요. 한편 진석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멸시였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최 부자는 원래 진석의 집안에서 마름 노릇을 하던 자의 손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며 길에서 진석을 마주쳐도 고개 한번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석이 하도 급하여 양식을 꾸러 그 집을 찾아갔더니 최 부자는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진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하인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밥을 굽는 양반이라.
간만 쓰면 다 양반인 줄 아는 모양인데 요즘 세상엔 곳간 찬 사람이 양반이지. 하인들의 킥킥거리는 소리가 진석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진석은 얼굴이 화끈거려 빈손으로 돌아섰어요. 그날 밤 진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천장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찌 이리 불공평한가. 저런 자에게는 재물이 넘치고 글 읽는 나에게는 어찌 이리 박하단 말인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자꾸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의 장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새벽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진석은 아내가 밤새 지은 버섯 몇 켤레를 팔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버섯은 생각보다 일찍 팔렸고 진석이 좁쌀 한 되를 사서 돌아 나오는데 장터 끝 사람들 발길이 뜸한 모퉁이에 웬 노인이 홀로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등에 보찜을 진 노인이었는데 그 보찜 위에 갓 하나가 얹혀 있었죠. 그 갓은 낡을 대로 낡아 갓 양태가 군데군데해지고 색도 바랬는데 어쩐지 한번 눈이 가자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갓이 진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마침 진석의 갓도 다 해져서 체면이 서지 않던 참이라 진석은 저도 모르게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어요. 노인자, 그 갓을 내게 파시오. 값은 후하게 쳐드리리다. 그러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빛만은 이상하리 많지 맑은 노인이었죠.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파는 물건이 아니외다. 아이고, 낡은 갓 하나 가지고 뭘 그리 아끼시오. 자, 여기 버섯 반 돈 있으니. 진석이 돈을 몽땅 내밀어도 노인은 손살을 쳤어요. 그러고는 안개 속에서 진석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딱하게 되었소. 이 갓은 사람이 고르는 물건이 아니라 물건이 주인을 고르는 것이오. 내 평생 이놈을 없애려고 산 넘고 물 건너 떠돌았소만 태워도 타지 않고 잘라도 잘리지 않습디다. 행여 이 갓과 인연이 닿거든 부디 이 말만은 잊지 마시오.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오. 3번은 더더욱 아니 될 것이오. 진석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갓 하나에 무슨 이름 타령인가 싶어 다시 물으려고 고개를 드는데 그 잠깐 사이에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보찜도 갓도 함께 말이죠. 진석은 여우에게 홀린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참으로 개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문을 열고 나온 진석의 눈에 마루 한가운데에 얌전히 놓인 갓 하나가 보였죠. 바로 어제 그 노인의 갓이었습니다. 진석은 소름이 오싹 돋았어요. 살인문은 밤새 걸려 있었고 개 짖는 소리 한 번 나지 않았거든요. 박씨 부인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영감, 이 갓 어디서 났습니까? 어제는 분명히 없던 것인데요. 아니, 낸드라오. 어제 장터에서 본 노인의 갓인데
아니 이것이 제 발로 따라왔을 리도 없고. 진석은 내다버릴까 하다가 문득 갓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갓은 원래부터 제 것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리고 물건이 주인을 고른다고 했던 노인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래, 하늘이 궁한 나를 굽어 살펴 갓이라도 한 채 보내주신 게지. 진석은 그렇게 생각하고 낡은 갓 대신 그 갓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진석은 길에서 최 부자와 떡 마주쳤습니다. 최 부자는 새로 산 나귀를 타고 지나가며 진석의 해진 도포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밤이 깊도록 최 부자의 웃음소리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석은 갓을 쓴 채 마당을 서성이며 최 부자의 이름을 씹어뱉듯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부자 그놈이 감히. 한 번 부르고 분이 안 풀려 두 번 부르고 이가 갈려서 세 번째로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에 쓴 갓이 순간 서늘해지더니 무언가 갓 속으로 휙 빨려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진석이 흠칫 놀라 갓을 벗어 살펴보았지만 갓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마을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최 부자가 하루아침에 까닭없이 알아 누웠다는 거였어요. 어제까지 나귀를 타고 쌩쌩하던 사람이 밤사이 사지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도 병명조차 모른다는 거였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같은 날 아침 진석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몇 해를 달고 살던 기침이 뚝 그치고 허리 결림도 씻은 듯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진석이 무너진 뒷곁담을 손보려고 땅을 파는데 괭이 끝에 뭔가 텅 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에 파보니 땅속 깊숙이 엽전이 가득 든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옛 주인이 묻어두고 잊었는지 난리통에 누가 감춘 것인지 알 수 없는 돈이 굴러들어온 거였죠. 박씨 부인은 두 손을 모으고 어쩔 줄을 몰라 있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게 웬 행제입니까? 그런데 어쩐지 좀 무섭습니다. 관가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닌지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우리 땅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 복이요. 하늘이 이제야 우리를 돌아보시는 게지. 진석도 말은 그리 뱉었지만 속으로는 뭔지 깨름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갓이 서늘해지던 느낌이며 이웃 부자의 급작스러운 병이 노인이 말했던 경고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오. 세 번은 더더욱 아니 될 것이오. 아니, 그렇다면 이 갓은 이름을 세 번 부른 사람의 복을 빼앗아 온단 말인가? 진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며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또 마음 한켠엔 묘한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한 것이어서 한 번 맛본 단맛은 잊히지 않는 법이었죠. 진석은 며칠을 망설이다 시험 삼아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진석이 다음으로 떠올린 사람은 고을에서 제일 큰 포목전을 하는 장사꾼 배 씨였습니다. 배를 부려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고을 재물의 절반은 그 집 곳간에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진석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둘러대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래. 그자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어 놓았으니 그자의 복 하나쯤 나눠 가진들 대수겠는가? 그날 밤 진석은 갓을 쓰고 뒷산에 올라 장사꾼 배씨의 이름을 또박또박 3번 불렀습니다. 그러자 갓이 또 서늘해지며 무언가를 꿀꺽 삼키는 듯했어요. 그리고 보름이 지나자 마을에 또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장사꾼 배씨의 배가 멀쩡한 날씨에 암초를 만나 가라앉고 창고에 쌓아둔 비단에는 곰팡이가 슬고 받을 돈은 떼이고 갚을 돈만 몰려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진석은 손대는 일마다 돈이 붙기 시작했어요. 항아리에서 나온 엽전으로 헐값에 사둔 자갈밭에서 물길이 터져 옥답이 되고 집안이 망하기 전에 진석에게 돈을 빌려갔던 빚쟁이들이 줄줄이 돈을 갚으러 진석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남이 흘린 돈기미를 줍는 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진석 내에 조상이 돌보는 운이 들었다며 수군거렸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살림이 펴지자 밥상에 고기가 오르고 다보기의 볼에 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진석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곡절이 있는 법이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집일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혹시 저한테 숨기시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요? 헐, 부인도 참. 그동안 고생한 값을 하늘이 갚아주시는 것이니 쓸데없는 걱정 마시오. 진석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는 못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가슴 한 구석이 뜨끔했으니까요. 하지만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죄책감은 얇아지고 배짱은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재물이 넉넉해지자 진석에게는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명예였습니다. 아무리 곳간이 차도 벼슬 없는 몰락한 양반이라는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관아 잔치에 불려가도 말석이요. 향교 모임에서도 뒷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진석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해 가을에 큰 과거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이윽고 오래 사는 늙은 선비 하나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급제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젊어서부터 머리가 새도록 공부한 사람인데 지난 향시에서 장원을 했고 학문이 무르익어 시관들 사이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거였어요. 진석은 사흘밤을 뒤척였습니다. 재물이야 먹고 살만한 놈들 것을 털었다지만 평생 공부한 늙은이의 벼슬운을 빼앗는 건 차마 못할 짓이다 싶었죠. 하지만 결국 진석의 양심은 그의 욕심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도 평생 글을 읽지 않았느냐. 그 늙은이가 될 자라면 내가 되어도 이상할 게 없지 않겠나. 진석은 그렇게 제 욕심에 그럴듯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진석은 갓을 쓰고 늙은 선비의 이름을 3번 불렀어요. 그리고 며칠 후 과거날 시험장에서 벌어진 일은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늙은 선비가 답안을 쓰는데 멀쩡하던 붓이 세 자루나 연거푸 부러지고 벼루가 엎어져 답안지를 먹물로 적시고 겨우 다시 쓴 답안지조차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선비는 결국 낙방하여 실성한 낯빛으로 밤낮 없이 하늘만 쳐다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그와 반대로 진석에게는 뜻밖의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마침 고을을 지나던 관찰사가 소나기를 만나 진석의 집에 들렀는데 진석의 문장과 언변에 감탄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관찰사는 무릎을 치며 말했죠. 이런 인재가 초야에 묻혀 있었다니. 그동안 고을 수령들은 눈을 감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결국 관찰사의 천거로 진석은 향촌의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몰락했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감투를 쓰게 되자 어제까지 본 척도 않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어요. 진석의 사랑방엔 청탁하러 오는 손님이 줄을 서게 되었고 명절이면 선물짐이 마당에 그득했습니다. 진석은 새 기와집을 올리고 종을 부리며 지난날의 서름을 안 갚음이라도 하듯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노인의 갓에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얻었을 때보다 갓이 눈에 띄게 무거워진 거예요. 벗어서 들어보면 깃털처럼 가벼운데 머리에 쓰면 이상하게 목이 뻐근하도록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갓을 걸어둔 횃대 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더니 가만히 들어보니 그건 흐느끼는 울음소리 같았죠. 박씨 부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어느 날 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갓 좀 내다 버립시다. 밤마다 우는 소리가 나는 게 아무래도 예산 물건이 아닙니다. 별소리를 다 하시오. 다 낡은 갓이 울기는 왜 운단 말이오. 진석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슬슬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갓 덕분에 얻은 재물과 감투를 이제 와서 놓을 자신이 없었던 거였죠.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다더니 사람 욕심이 꼭 그러하였습니다. 재물이 생기니 명예가 탐나고 명예를 얻으니 이번에는 땅이 눈에 들어왔어요. 벼슬아치 행세를 하자니 위세에 걸맞은 전답이 있어야겠다 싶었던 거였죠. 진석의 논밭은 그렇게 자꾸 늘어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논들은 소출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진석의 눈에 이웃 마을의 한 농부가 들어왔죠. 그 농부는 부지런하기로 인근의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비를 맞아도 그 집 논만은 해마다 벼가 여물 대로 여물어서 사람들이 그 집 조상묘에 풍년운이 뻗쳤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죠. 진석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갓을 쓰고 그 농부의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해 가을 진석의 논은 온통 황금빛으로 넘실거렸습니다. 이삭이 어찌나 실한지 벼포기가 제 무게를 못 이겨 휘어질 지경이었어요. 국가마다 나락이 그득그득 쌓였고 급기야 진석은 명실공히 고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 농부의 노는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 되었죠. 가물지도 않고 병충해도 없었는데 벼가 시름시름 마르더니 쭉정이만 남은 거예요. 농부는 텅 빈 농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그 소문은 진석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애써 귀를 닫아버렸죠. 남의 눈 걱정할 새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복을 누리면 그만이야. 그렇게 곡간이 차고 넘치자 진석은 큰 잔치를 열었어요. 고을 유지란 유지는 다 부르고 소를 잡고 술독을 10개나 헐었습니다. 마당에는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은 진석을 향해 연신 술잔을 올리며 입에 발린 소리를 쏟아냈죠. 진석 어른 같은 분이 우리 고을에 계신 것이 복이요. 하늘이 내린 분일세. 진석은 거나하게 취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좁쌀죽도 못 먹던 시절, 이웃 부자에게 조롱당하던 시절 말이죠. 진석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이제 누가 감히 나를 비웃는단 말이냐. 밤이 깊어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진석은 안방에 들어 갓을 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갓을 도저히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갓을 풀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갓은 마치 머리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술 기운 탓이려니 하고 다시 힘을 주었지만 갓 양태가 휘도록 당겨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기면 당길수록 갓은 점점 더 머리를 조여왔죠. 진석의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순간 갓 속에서 아주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어요.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 소리는 낮고 음습한 웃음소리 같은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나더니 계집종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고, 다리 큰일 났습니다. 마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요. 진석이 버선발로 뛰어가 보니 박씨 부인이 자리에 쓰러져 불덩이처럼 앓고 있었어요. 저녁까지 멀쩡하게 잔치 손님을 치르던 사람이 밤사이 사지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정신을 놓은 거였죠. 의원이 달려와 맥을 짚었지만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병명을 몰라 손쓸 방법도 없는 거였죠. 의원의 말을 듣는 순간 진석의 머릿속에서 진석이 맨 처음 복을 빼앗은 그 최부자가 알아놓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리에부터 벗겨지지 않는 것이 천근만근 무겁게 정수리를 짓눌렀습니다. 창밖에는 때 아닌 밤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사정없이 울었고 그 소리에 섞여 갓 속에서 다시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진석은 알아누운 아내의 뜨거운 손을 붙잡은 채 난생 처음 뼛속까지 사무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도 박씨 부인의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고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죄다 불러들였어요. 산삼이며 녹용이며 값을 아끼지 않고 다려 먹였지만 부인은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석이 잠시 잠든 사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줄지어 진석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죠. 알아놓은 이웃집 최 부자가 맨 앞에 서고 그 뒤로 장사꾼 배 씨가, 그 뒤로 과거에서 낙방한 늙은 선비가, 그리고 텅 빈 지게를 진 농부가 차례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진석을 바라보다 하나둘 안채 쪽으로 사라졌어요. 진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래, 별거 아닐 것이야. 진석은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부인이 쓰러진 지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곤히 잠든 진석의 귀에 다급한 외침이 들렸죠. 아이고, 불이야. 곳간에 불이 났다. 진석이 뛰쳐나가 보니 나락을 가득 쌓아둔 곳간에서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날 밤 바람 한 점 없었고 곳간 근처에는 불씨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종들이 물을 퍼나르며 밤새 사투를 벌였지만 불은 곳간 세 채를 홀랑 태우고 나서야 겨우 잡혔습니다. 재물의 절반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더니 며칠 뒤에 더 기막힌 소식이 들려왔어요. 물길이 터져 옥답이 되었던 논에 물이 갑자기 뚝 끊긴 거예요. 멀쩡하던 샘이 하루아침에 말라붙어 옥답은 도로 자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석은 잿더미가 된 곳간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럴 수가. 배가 가라앉고 비단이 썩어나가던 장사꾼의 몰락과 어찌 이리도 똑같단 말인가. 진석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연이라 여길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갓을 쥐어 뜯으며 벗으려 했지만 갓은 살에 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에게 세 번째 불행이 찾아오고 있었죠. 관아에서 곡식장부가 비었다는 소문이 나며 향촌 살림을 맡아보던 진석이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진석의 자리를 탐내던 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나 진석이 백성의 곡식을 빼돌렸다고 관찰사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진석은 억울하다고 부르짖었지만 이상하게도 결백을 밝혀줄 문서는 곡간불에 타버렸고 증언해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진석은 감투를 빼앗기고 관아 마당에 꿀려져 온 고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호되게 문초를 당하게 되었죠. 어제까지 허리를 굽히던 자들이 담 너머로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집이 일어날 때도 그리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너질 때도 한순간이구먼. 붓이 부러지고 답안지가 사라져 만인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늙은 선비처럼 진석도 만인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실성한 사람 꼴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석은 방구석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었어요. 자신이 농부에게 저지른 대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디 보자. 농부는 무엇을 잃었는가? 그래, 애지중지 가꾼 논이 시름실름 말라 쭉정이만 남았지.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꾼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때 문득 진석의 눈에 마당에서 혼자 공기놀이를 하는
다보기가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재물도 감투도 다 가져가라. 내 아들만은 안 된다. 하지만 갓은 진석의 애원 따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다보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것도 아니요.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볼에 올랐던 살이 빠지고 팔다리가 가을론의 벼처럼 야이어갔어요. 밥을 떠넣어도 모래알 씹듯 하고 그 초롱초롱하던 눈에서 총기가 사그라들고 있었죠. 의원들은 이번에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진석은 미친 사람처럼 갓과 싸웠어요. 식칼로 갓끈을 잘랐더니 끈이 지렁이처럼 꿈틀하며 도로 붙었습니다. 인두를 벌겋게 달궈 갓을 찢었더니 갓은 멀쩡하고 제 살만 되었죠. 도끼를 들고 내리치려다가 제 머리가 무서워 그만두기도 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수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진석은 기절할 뻔했어요. 갓이 처음보다 갑절은 크고 시커멓게 변해서 흡사 거대한 검은 나가리가 진석의 머리를 삼키고 있는 형상이었으니까요. 한편 박씨 부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알아놓은 채로 야이어가는 아들을 보다가 어느 날 밤 남편을 불러 앉혔어요. 열에 들뜬 눈이었지만 목소리만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집에 든 것이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 갓이 밤마다 우는 것도 당신이 그 갓을 벗지 못하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진석은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장터 노인의 이야기와 갓의 비밀, 이웃부자와 장사꾼과 선비와 농부의 복을 차례로 훔친 일, 그리고 그 불행이 지금 훔친 순서대로 이 집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부인은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배를 고라도 세 식구가 웃고 살던 그 초가 삼간이 복이었소. 남의 눈에서 눈물 내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분들께 다 돌려주고 빌어야 합니다. 그날 밤 잠든 줄 알았던 다보기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잠꼬대를 냈어요. 아버지, 그 가시 아버지를 잡아먹고 있어요. 아들의 한마디에 진석의 등줄기로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은 그 길로 밤을 새워 갓과 씨름하다 새벽닭이 울자 집을 나섰어요. 그래, 장터의 그 노인, 이 갓을 지니고 다니던 그 노인이라면 무언가 알 것이야. 진석은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석은 노인을 찾아 이장 저장을 헤매고 지나는 보찜 장소마다 붙들고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든 장돌뱅이에게서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들었죠. 갓을 보찜에 얹고 다니는 노인이라면 몇 해 전부터 북쪽 산속 낡은 암자에 사는 노승과 행색이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진석은 그 길로 산을 올랐어요. 집신이 다 해지고 발바닥이 터지도록 걸어 사흘 만에 구름에 묻힌 암자에 닿았죠. 마당에 쓸던 노승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그 얼굴을 본 진석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이상하리만치 맑은 눈, 바로 그 장터의 노인이었어요. 스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니, 제가 아니라 제 아들놈을 살려주십시오. 이 가시, 이 몹쓸 가시, 이제 제 아들의 목숨을 말리고 있습니다. 노승은 놀라지도 않고 진석의 머리 위에 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길게 탄식하며 말했어요. 기어이 인연이 닿고 말았구려. 그날 장터에서 그대의 눈에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가시 그대를 고를까봐 그리도 서둘러 자리를 떴건만. 노승은 진석을 마루에 앉히고 가세 내력을 들려주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남의 복을 시기하여 복을 훔치기를 빌고 또 빌던 자가 있었지. 그 자는 끝내 그 소원을 이루어 남의 복을 훔치는 재주를 얻었지만 훔친 복이 재앙이 되어 돌아와 자식들을 모두 앞세우고 말았네. 그 자가 피눈물을 쏟으며 죽은 뒤 그 원념이 평생 쓰던 갓에 스며들어 이 물건이 된 것일세. 갓은 태워도 타지 않고 잘라도 잘리지 않으며 주인이 죽으면 욕심 많은 자를 골라 제 발로 찾아간다네. 노승 자신도 젊은 시절 이 갓에 홀려 죄를 지을 뻔했다가 스승의 가르침으로 겨우 벗어났고 그 뒤로 갓을 없애보려고 평생을 지고 떠돌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갓이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것과 이렇게 뒷수습을 거두는 것뿐이었다고 했어요. 스님, 그럼 이 갓을 벗을 길은 정녕 없습니까? 진석이 매달리자 노승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길이 하나 있기는 하오. 허나 쉽지는 않을 것이요. 그 갓은 빈 문서와 갓소이다. 훔친 복을 임자에게 남김없이 돌려주어야 하오. 헌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그대는 남의 복을 4번이나 훔쳤으니 갚을 때는 그대의 복까지 5을 내놓아야 셈이 맞느니 갓을 쓴 채 마지막으로 그대 자신의 이름을 3번 부르시오. 그리하면 그대의 복이 빠져나가면서 갓도 배를 채운 셈을 끝내고 떨어질 것이요. 진석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야위어가는 다복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망설일 겨를이 없었어요. 진석은 노승에게 100배절을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석은 그날부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최부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병석에 누운 최부자 앞에 엎드려 진석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며 죄를 고백했죠. 처음에 최부자는 헛소리 말라며 역정을 냈지만 진석이 눈물로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고 비싼 약재를 구해다 바치며
밤낮으로 병구안을 하자 나중에는 그 정성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석이 진심으로 빌고 또 빈 그날부터 최 부자의 병은 눈에 띄게 차도를 보이게 되었어요. 그 다음 진석은 장사꾼을 찾아갔죠. 그는 남은 점포와 전담 문서를 몽땅 장사꾼 앞에 내놓았어요. 배를 잃고 빚더미에 앉아있던 장사꾼은 그 문서들을 받아들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진석의 진심 어린 사죄에 결국 용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진석은 다음으로 실성한 사람처럼 지내는 늙은 선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서서 선비의 낙방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제 도둑질 탓이었음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진석에게 돌을 던질 듯 손가락질했지만 진석은 그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선비에게 다음 과거길을 쓸 노자와 지필묵을 바쳤죠. 그러자 흐리멍덩하던 선비의 눈에 조금씩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석은 농부를 찾아가 제 논을 모조리 넘겨주고 빈 논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에게 빚을 다 갚고 나니 진석에게 남은 것은 허름한 초가 삼간 뿐이었어요. 반대로 복을 돌려받은 네 사람의 형편은 눈에 띄게 풀리기 시작했죠. 부자는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장사꾼 배씨는 새로운 배를 부렸고 선비는 그를 다시 잡았고 농부의 눈에는 윤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갓은 여전히 진석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보기의 숨은 하루하루 가늘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진석은 잠든 다보기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 갈등했어요. 그래, 이제 내 복을 바칠 차례구먼. 그런데 내 남은 복마저 내놓으면 우리 식구는 무엇으로 산단 말인가? 남은 것 하나 없는 알거지가 앞으로 지질이 복도 없이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거 아닌가? 진석의 두려움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다보기가 앓는 숨결 사이로 가느다랗게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진석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죠. 그래, 복이다 무엇이냐? 이 아이가 곧 복인 것을. 진석은 제 어리석음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태 복을 밖에서 훔쳐 모으려 했으니 정작 품 안의 복은 보지 못했던 거였죠. 새벽 달기 울기 전 진석은 아들의 야인 손을 꼭 잡고 갓을 쓴 채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한 번을 부르자 방 안의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자 갓이 부르르 떨며 무겁게 조여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몸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그 무겁던 갓이 툭 하고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갓은 잠시 부르르 떨다가 오랜 원념이 마침내 풀린 듯 희미한 한숨 같은 소리를 내고는 사근제처럼 바스러져 새벽바람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다보기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흑빛이던 얼굴에 발그레하니 핏기가 돌아왔죠. 아버지, 진석은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박씨 부인도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부자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 잃은 집에서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 우는데 그것은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함의 울음이었어요. 그 뒤로 진석네는 초가삼간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복을 다 내놓은 탓인지 공짜 행운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땅을 파도 엽전 항아리는커녕 돌뿌리만 나왔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려도 감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신통한 것이 정직하게 흘린 땀만큼은 어김없이 거두게 되었어요. 진석은 남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박씨 부인은 바느질을 하고 다복이는 나날이 튼튼해져 부모를 도왔습니다. 진석이 뉘우치고 사는 모습을 지켜본 고을 사람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또한 복을 돌려받은 네 사람도 진석네를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해 뒤 어느 봄날 탁발을 다니던 노승이 진석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진석이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나고 훌쩍 자란 다복이가 지게 가득 나무찜을 지고 들어서는 참이었어요. 진석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절을 올리자 노승은 그 집을 휘 둘러보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빼앗은 복은 재앙이 되지만 지은 복은 아무도 못 훔쳐가느니라. 이 집에 지금 쌓이는 복이 바로 그런 복이요. 노승의 말대로였습니다. 진석네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남에게 베풀고 정직하게 일하며 사는 동안 집안에는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다복이는 장성하여 어질고 부지런하기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되었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남도끼를 즐겨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 고을 사람들은 자식들을 가르칠 때마다 진석네 이야기를 들려주며 복이란 남에게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짓는 것이라고 두고두고 전하며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욕심에는 참 끝이 없지요. 몰락한 집안에서 가난과 멸시를 견디며 살아가던 평범한 선비였던 진석이 남의 복을 훔쳐오는 가시 생기자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을 졸이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재물을 얻자 명예가 탐나고 또 명예를 얻자 더 많은 땅과 권세가 갖고 싶어지고 진석이 누린 복은 언뜻 하늘이 내려준 행운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불행 위에 세워진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앗은 복은 오래 머물지 못했고 결국 더 큰 재앙이 되어 진석의 가족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은 남에게서 빼앗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남이 가진 재물이나 지위, 재능을 부러워하다 보면 정작 내 곁에 이미 와 있는 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
나를 믿어주는 사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하루.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복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야기 속 노승이 남긴 마지막 말이 생각나네요. 빼앗은 복은 재앙이 되지만 지은 복은 아무도 못 훔쳐간다는 말 말이죠. 그러고 보면 복은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쌓아가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남이 가진 복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곁에 있는 작은 복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도움을 건네며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복을 차곡차곡 지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